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저도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의견을 청취해 보면 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서울이 많이 올라가면 지방이 좀 내려갔다가 다시 좁혀지고 이제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쉽게 좁혀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걱정의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네. 소득은 올라가지 않는데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들이 계속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 여기서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지금 서울시가 야심차게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로 내려보내겠다 이런 내용을 조금 전에 네. 금방 발표한 이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서울시 정책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데 네. 저는 뭐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네. 지하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남는 공간을 또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은데 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 생에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추진하겠죠. 추진하는데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우리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도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서부 간선도로 10년 걸렸는데 서울의 도심에 있는 지하철을 땅 밑으로 내린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산 문제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적을 보면 선로 부지가 한 122만 제곱미터, 네. 우리 평으로 따지면 37만 평 정도 되고요. 역사 부지가 5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여의도가 한 88만 평 정도 되니까 네. 여의도 면적 정도의 땅이 생기기 야. 때문에 서울시는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25조 6천억 정도 들어가고 개발이익이 31조 원 정도로 개발이익이 더 많다. 부등호가 그쪽으로 열린다. 네. 그래서 공원도 만들고 뭐 호텔도 짓고 이렇게 하면은 개발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민간한테 땅을 그냥 쉽게 팔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공원 만들려면 또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획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시간은 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상되는 지역에서는 아무튼 부동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끌만한 그런 뉴스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한 주간의 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거 판단이 어렵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그래도 좀 주춤한 것 같다라고 하더니 다시 상승폭이 커졌네요. 살짝 0.01%포인트 네. 살짝 또 상승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거 가지고 뭐 또 상승이 또 뭐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네. 분위기가 추석 지나고 계속 상승분을 반납했잖아요. 쭉쭉쭉쭉 0.32%까지 올라갔다가 0.1%까지 내려왔는데요. 0.1%에서 더 내려가진 않았고 0.1, 2주 가다가 이번 주는 0.11% 살짝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0.06에서 0.07% 확대가 됐는데요. 지방은 반대로 또 0.01%포인트 하락폭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하고 서울 내에서도 사실 양극화 굉장히 심하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원베일리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 가보니까 역시 뭐 분위기 자체가 매물도 많이 없고 강보합세 전혀 뭐 이런 영향과 받지 않는 분위기여서 서울도 굉장히 넓다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서울은 넓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대출 규제 강화하면서 네. 집 사기가 어려워진 것만은 뭐 분명합니다. 네. 부동산이 사실상 금융시장인 셈인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생애 첫 집을 구입한 사람은 올해 3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고 해요. 네네. 이게 30대가 집을 많이 사서 그런가요? 통계적으로도 30대가 많이 산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 정보광장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첫 집을 구입한 매수자 중에 5,063명입니다. 8월보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9월이 8월보다 늘어났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7월, 8월에 계약하신 분이 이제 등기를 9월에 했기 그쵸. 때문에 이제 늘어난 부분이고 10월 되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연령대 분포를 보게 되면 30대가 굉장히 많아요. 30대 비중이 49.8%. 전체의 절반이네요. 전체의 절반입니다. 처음으로 집 산 사람의 절반은 30대고요. 40대가 21.7%, 50대가 11%니까
아무래도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30대는 사실 기성세대들은 집을 또 샀던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한 건 어디를 샀을까?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네. 어디를 샀을까 했는데 송파구가 많이 나왔고요. 강서구, 송파구, 동대문구, 성동구, 동작구 순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생애 첫 집이니까 강남을 사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강남 주변에 있는 소위 준상급지들. 준상급지를 네. 많이 샀습니다. 아니 근데 20대가 11.2%나 된단 말이에요. 네네. 아니, 신기하지 않아요? 20대 돈 어디서 나서 집 샀을까요? 20대 돈은 아마 부모님 보험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 보험 네. 혹은 소득이 굉장히 높을까요? 일부는 또 뭐 굉장히 또 사업을 네. 해서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 동향을 보면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극심한 양극화가 이 뚜렷한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서울 지역에서는 소위 말한 비싼 아파트로 소위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았다. 이게 통계로 입증이 되는 모양이네요. 네네. 뭐 양극화는 이제 뭐 시대 흐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저도 이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의견을 청취해 보면 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서울이 많이 올라가면 지방이 좀 내려갔다가 다시 좁혀지고 이제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쉽게 좁혀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걱정의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네. 소득은 올라가지 않는데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들이 계속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물론 서울에서는 15억 원은 이제 고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국으로 본다면 3.36% 정도 됩니다. 올해 8월까지 1월에서 8월까지 매매 한 30만 건 정도 거래를 했는데요. 15억 원 넘어가는 비율이 3.36%인데 2020년에 1.19%였거든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늘어났고요. 3.36도 이제 서울로 들어가 보면 전국의 15억 이상 거래 중에 82.77%, 83%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의 집중이 됐고요. 네. 30억 원 넘어가는 초고가 거래도 2020년에 0.09%였는데 전국적으로 0.46%로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역시 서울이 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이게 재밌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수도권에서도 또 상급지 갈아타기 하잖아요. 네. 서울로 많이 들어오는데 수도권 어느 지역이 많이 갈아탔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분당입니다. 분당을 팔고 서울로 진입하신 분이 가장 많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 분당 거주자가 6.3%가 갈아탔는데 어디를 갈아탔는가 보니까 송파구로 가장 많이 갈아탔고요.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로 갈아탔으니까 아무래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니까 분당에서 쳐다볼 때 나보다 형님이 어디지라고 했을 때 아마 송파구하고 강동구를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지리적으로 그쪽이 좀 가깝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경부 네. 측이죠. 네. 근데 수도권 안에서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와 인천 거주자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올해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는 건데 네네. 서울 안에서도 같은 서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은 그래도 좀 주춤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최근 들어. 최근에 주춤하죠. 네. 아무래도 최근 7, 8월 달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신고가 비율을 보게 되면 서울의 신고가 비율은 9월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8월이 14.3%고요. 9월이 15.7%로 늘어났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강남 3구나 마용산 같은 지역들이 신고가를 주도했고요. 용산구는 8월이 35.2%였는데요. 신고가 비율이 9월은 47%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인기인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수도권 외곽 지역의 대표인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3%에서 1.8%로 줄어들었고요. 도봉구, 강북구도 모두 신고가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역시 신고가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근데 같은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면 비수도권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분양 시장을 보면요. 네네. 아니 우리 당장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어제 네. 경쟁률 어마어마했는데 네.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청약을 신청하지 않은 단지가 나왔어요. 이럴 수도 있나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일단 뭐 서울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우리 관심을 많이 모았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진주 아파트 재건축을 했는데요. 특별 공급 경쟁률은 140대 1이 나왔고요. 일반 공급 경쟁률은 268대 1이 나왔습니다. 야. 전용 면적 59A 같은 경우는 500대 1이 넘었으니까
500명 중에 한 명이면 아유 이게 전교 1등, 이 전체 1등을 해야 될 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이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인제군에 이제 한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요. 분양가가 2, 3억 정도입니다.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120가구 모집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을 수 야. 있을지 저도 좀 의아하긴 하는데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고요. 역시 미분양의 82%가 지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을 좀 살리는 정책 정부에서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여기에 지금 한 채도 신청을 안 했다는 곳이 강원도 인제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PF 단계에서 이 시장 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좀 면밀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도 그런 걱정이 들고요. 네. 이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속내막은 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방에서 볼 때는 전반적으로 물론 일부 지역들은 또 완판이 되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으나 그래도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로 봐서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왜 그 고속도로 지나다니다 보면 아 여기도 집을 짓는다고 싶은 지역이 분명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런 데다가 집을 지어도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었을 텐데 이거 좀 들여다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특공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는 청약이 여전히 경쟁률이 높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청약 특공 중에서 청약 시장에 어쨌든 가장 많이 뛰어든다고 하는 3040이 특별히 좋아하는 특공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청약 특별 공급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생애 최초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다자녀도 있고 노부모 부양도 있는데 생애 최초가 54.5%, 뭐 절반 이상을 네.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만만하다. 그리고 자격 혜택이 요건이. 많다는 얘기겠죠. 혜택도 많고 네. 최근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 자녀의 특별 공급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실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쉽지 않더라고요. 신혼부부라도 뭐 자녀가 있어야 점수가 좀 올라가고 네. 다자녀는 당연히 안 되고 결국에는 남는 게 생애 최초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재밌는 게 경쟁률은 이런데 이제 우리 청약 당첨 경쟁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특별 공급이 가장 확률이 높으냐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가장 확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낮은 특별 공급은 노부모 부양이 항상 낮게 나옵니다. 노부모 부양 네. 실질적으로 많지 않으니까요. 만 65세 이상 네. 부모님을 모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의미인데 반대로 당첨을 하려면 노부모님 좀 모시면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 노부모 봉양 특공이 그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은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건데 물량도 적게 나오죠. 가족이 되게 많아서 네. 이 부양 가족이 많다는 걸로 강남권에 특공 당첨되는 경우는 많잖아요. 네네. 이 부조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노부모 특별 공급 같은 경우도 네. 당첨 확률은 좋은데 이게 또 강남 같은 경우는 또 가점자라든지 이쪽에서 그러니까요. 또 당첨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부모 특별 공급도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돈 많은 분들은 또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뭐 특별 공급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편차가 있는데 서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높고요. 지방으로 가면 특별 공급도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청약 통장이 여전히 많이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특공 신청 건수가 28만 건이 넘는데 이 중에서 생애 최초가 15만 건 이상이다. 네네. 이쪽에 가장 해볼 만한 건 맞나 보네요. 제일 만만합니다. 네. 네. 그래요. 이런 것들 노려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쪽이 확 몰려서 불리해지는 건가? 어때요 여러분? 그 맵 서비스 보면 이쪽이 제일 덜 막힌다고 안내해서 가면은 내비도 그렇죠. 다들 내비가 같은 길 안내해서 그쪽이 제일 막히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아니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러니까 구 둔촌주공은 네. 진짜 부동산 뉴스의 거의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에요. 항상 등장을 하는데 얼마 전에 사전 점검 마치고 네네. 퍼레이드까지 했다고 전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가 입주가 한 달밖에 안 남은 걸로 아는데 네. 갑자기 공사가 다시 중단이 돼서 준공을 하느니 못하느니 이사를 가느니 못 가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게 당군 이래 뭐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음 달 27일이 입주 예정일이거든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도로하고 조경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공사 세 곳인데요. 이제 동남공영하고 중앙건설 결국 돈입니다. 돈 문제인데 170억 원 정도의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공사비 플러스. 네네 170억 정도를 네. 더 달라. 여러 가지 뭐 자재비도 올라갔고 임금비도 올라갔으니까 조합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 2표 3표 차이로 부결이 됐고요. 대의원에서는 103억 정도만 올려주겠다라고 하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고 강동구 입장에서 본다면 나중에 이제 준공 승인을 내야 되는데 이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이 되면 입주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강동구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왜냐하면 12,000세대나 되기 때문에 이게 차질이 생기게 되면 12,000 곱하기 한 집에 3명씩만 산다고 쳐도 안 그래도 서울에 36,000명인데 네, 지금 물량도 부족하고 전세 네. 물량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중단돼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결정적으로는 서울시나 강동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든 좀 합의점을 찾아서 입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왜 2022년이었나요? 네네. 그때 공사비 때문에 공사 그때도 중단돼서 그랬죠. 반년이 날아갔잖아요. 네네. 그 오히려 사이에 공사비 더 늘어났죠. 물가는 더 올랐고. 더 올랐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했지 않습니까? 후회했죠. 돈 더 냈으니까요. 애초에 그 달라는 대로 줬으면 훨씬 공기도 더 단축됐을 이득이었죠. 텐데. 네네. 글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조합 측이 구하고 시하고도 얘기를 한다는데 도로 공사가 안 끝나면 조경은 그렇다 치고 네네. 도로 공사가 안 끝나면 준공이 안 되죠. 준공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준공 승인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어지면 아마 입주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극적인 타결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싶고 결국에는 조합이 돈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그런데 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것도 그거고 여기가 집단 대출이 결국 1금융권이 안 돼서 네. 동네에서 있는 그 2금융권에서 받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잔금 대출 같은 것들은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또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최근에 은행권 얘기를 들어보면 12월부터 이제 은행 또 문턱이 좀 약간 낮아질 그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12,000세대가 이게 독도되고 이게 약도되는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12,000세대 물량 때문에 아마 서울시도 적극 개입을 할 것 같고요. 어떻게든 해결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싸움 말리는데 시까지 나섰던 단지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동산 시장에 워낙 큰 물량이 나오는 거라 요즘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한동안 GTX 지나간다고 이 그림만 좀 그려도 그래도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는 얘기를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GTX 호재가 있다고 했던 동탄이나 용인 일대가 집값이 좀 주춤해요.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기대감, 미래 가치는 좀 사라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1억 8,500이나 떨어졌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GTX 때문에 최근에 갑자기 뭐 8월에서 9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거는 사실 저는 좀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GTX가 4월에 개통했는데 갑자기 9월에 집값이 떨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가격 흐름을 비교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네.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월에 거래된 가격이 거의 신고가 가격이었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최근에 한 1억 8,500이 아니라 한 8천만 원 정도는 전체적인 시세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 많이 나왔던 네. 이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그 294만 294만 대 1에 또 네. 무순위 줍줍이 나왔던 네네. 아파트인데도 최고 가격이 이제 평수가 크죠. 41평인데 22억에 거래가 됐는데요. 그 후로 22억에 거래가 되진 않았습니다. 19억 5천만 원, 19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GTX 효과가 현재로서는 좀 약한 상황이고요. 이제 기대를 하자면 지금이 수서역까지만 연결이 되잖아요. 강남역이 2028년에 개통되고요. 네. 서울역에서 파주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서울역 구간이 개통이 되고 배차 간격이 짧아지면 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호재라는 게 한다 했을 때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다면 이제 발표될 때 한번 오르고요. 착공될 때 오르고 완공되기 전에 이제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완공되기 전에 이제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4월 전에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지하철 9호선 또 우리 몇 년도였나?
2008년도였나요? 그 강서구 쪽에 네. 개통이 될 때도 그때도 개통되기 전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소장님 끝으로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래프가. 근데 작년하고 차이가 있다면 작년에는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하면서 추석 이후로 상승폭이 그냥 쭉 하락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번에는 대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그때보다 강화됐는데도 상승폭이 그냥 보합 상태로 혹은 그때보다는 네. 상승폭을 약간 유지하는 채로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사인이에요? 이게 작년하고 이제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양상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또 서울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또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문제는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양극화다. 이 양극화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강남권이나 인기 지역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꺾였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언제 꺾였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통계를 내면 이제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극심한 지역별 양극화의 이게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별로 아마 본인이 그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바라보는 지역에 따라서 지금 시장 상황을 굉장히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냥 통계는 통계로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